네, 외신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짚어보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0일 영국의 대스타 데이빗 보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1997년 보위 채권에 대한 기사도 역시 나왔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보위 채권의 발행을 두고 그의 음악만큼이나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위 채권 이후로부터 에소테릭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 또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그런 예술성을 자산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영화, 그리고 뭐 만화, 그리고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소테릭 채권, 뭐 ABS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채권들이 갖는 매력이 무엇일까요? 일종의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게 이게 무형 자산이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투자한다라는 느낌을 줄 것 같고요. 뭐 데이빗 보위도 영국의 가장 유명한 뭐 가수로 스타였고, 락스타였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뭐 무형 자산들, 아까도 영화도 얘기하셨고, 뭐 책 같은 소설가가 무슨 책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또 훌륭한 작품을 내놓겠어. 그걸 기대하고 펀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일종의 또 후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또 받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렇죠. 팬의 입장에서 그 예술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건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는 상품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는 뭐 이 매력이라고 하면 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과연 제가 이쪽 문학에 종사를 하지 않아서 어떤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인 현금 흐름의 지속성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뭐 시기별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 폭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문화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유명한 예술가일수록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캐시플로우를 땡겨서 하더라도 채권으로서의 매력을 좀 가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덕후들이라면은 소장 가치가 있는 네. 데이빗 보위를 정말 그 아끼는 팬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와 연관된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채권도 있다? 상당히 뭐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 가치 이상의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투자 대상으로서는 결국 뭐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뭐 여러 어떤 그 변동 속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에소테틱, 제가 좀 발음이 좀 로컬틱한데 아, 잘하셨네요. 예, 요거하고 상관관계에 있는 자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주식하고 같이 갈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채권이니까 물론 금리 변화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장점을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럼 연구원님들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에소테릭 채권을 발행을 한다면 어떤 기초 자산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슬램덩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채권을 한번 하면 제가 살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뭐 슬램덩크 2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책이 완이 워낙 성공을 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 2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작가가 자기 그 미래 판권이라든지 이익을 분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면 한번 투자해볼 만할 것 같고, 방금 그거랑 비슷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유명 작가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이문열 작가라든지 뭐 신경수 작가도 있고, 일본에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네. 뭐 많죠. 그런 분들이 또 책을 집필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팔리는 그 판권과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 관련된 기초자산 채권도 한번 발행해 볼 만하지 않냐. 저는 뭐 책 많이 읽진 않지만 그런데 예,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악 중에서도 네. 시즌이나 계절이 되면 그렇지. 항상 인기가 있는 음악들 있잖아요. 아. 보면요. 예, 뭐 벚꽃 필 때 항상 울리는 그 벚꽃 노래. 연금. 예, 그리고 캐롤. 크리스마스 맞아요. 때면 항상 그런 이제 확실한 전문 가수가 노래들. 예, 그런 걸 한다면은 그건 진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추정이 더 잘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머라이어 캐리가 떠오르네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 벚꽃 곧 있으면 또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그 벚꽃 엔딩이 또 불려 퍼질 텐데 그게 다시 들어도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쵸. 이게 이제 몇 년까지 갈지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뭔가 현금 흐름을 맞춰주는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데이빗 보이가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럼 한국에 이런 우리 전설적인 그런 가수는 없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전 또 이제 김광석 예, 우리 광석이 형님의 그런 것들을 팬이시군요. 팬이죠. 예. 그런 게 한번 김광석 채권 이런 게 나와도 되게 괜찮겠다. 이름이 멋지네요. 예, 제가 아까 이제 덕후의 소장품이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팬으로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영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네. 요즘에 광고를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뭐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광고 나오면 조회수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렇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축구 선수들 뭐 메시나 아니면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활동했던 호나우두의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호나우두가 속해 있던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거를 봤을 때 현금 흐름으로 뭐 조회수에 따라서 나가고 메시도 이제 뭐 향후 10년 후에 은퇴를 할 텐데 리오넬 메시의 전성기 시절을 보고 싶다. 그럼 보겠죠? 뭐 이런 선수가 있었다 하면은 보면은 그 수익을 FC 바르셀로나랑 메시랑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채권의 가능성은 어떨까 좀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좋은 아이템인데 채권보다는 뭐 굳이 채권을 하는 것 돈을 같지가 않아요. 수단을 얘기를 하시. 좋은 것 같은데. 제시해 주셨네요. 오. 제가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럼 이러한 형식의 이런 ABS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지금 이미 뭐 보이 채권이 거론이 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에서 다뤘지만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굉장히 네. 독창적이고 또 하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슈는 됐지만 결국 보이 채권은 투자로서는 약간 실패한 그런 보이가 채권도 발행했고 뱅크까지도 설립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국은 자리 잡질 못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 스타가 하느냐.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채권을 발행한다. 그는 지금도 자기 이름으로 상표가 된 뭐 여러 상품들과 뭐 스포츠 구단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과 같은 또 음원이 확실한 가수들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분들이 채권을 발행했으면 보이보다는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시도들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시도는 계속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이 이후로 이제 또 유명하게 부각된 부분이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해서 네. 뭐 일부 코믹스 채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뭐 그 찰리 브라운인가요? 네. 예, 뭐 그런 피넛스. 채권, 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시도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네. 그 결국은 이제 일종의 다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적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냐. 요즘처럼 뭔가 이렇게 카피가 난무하는 시대에서는 굳이 돈 주지 않아도 어디선지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뭐 영화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이도 또 결국에는 음원 때문에 좀 수익이 많이 떨어졌었죠. 네. 이렇게 자산의 형태 그리고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예술품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두 번째 기사,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매 회사 소더비가 이제는 예술품 관련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네, 경매 관련 사업에만 손을 대고 있던 소더비가요, 이번에 예술품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던 AAP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 2년밖에 안 된 신생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예술품 매입에서부터 뭐 어디에 진열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또 뭐 어디에 진열했다가 언제까지 보유했다, 매각은 또 언제 하면 좋을지, 이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통적인 자산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예술품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예술품 투자가 제일 이제 인기가 있었을 때가 금융위기 이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전 세계 유동성이 많을 때 그쵸. 2006년, 7년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예술품 이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을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펀드도 막 나왔었어요, 보면요. 네. 예.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다 많이 망가졌죠. 근데 최근에 다시 느는 거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푼 돈들이 이쪽으로도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다른 뭐 경기는 안 좋더라도. 그래서 뭐 이 내용처럼 전통적인 자산도 뭐 주식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올랐지만은 이쪽도 많이 올랐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자산에서 이제 그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지면 대체 투자 일부분으로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죠, 이제 보면. 그쵸. 예, 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뭐 그림 볼 여유 없더라도 여유 있는 쪽들은 더 자산 많아지고 이쪽도 계속 커질 것 같긴 해요. 예. 뭐 중국이 손댈 수 없는 사업이어서 훨씬 더 화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손댈 수 없다고요? 네, 중국의 큰 손들이 많이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쪽을 조금 더 많이 가치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부자 누가 그 미술품 예. 저기 누워 있는 여인인가? 네. 모딜리아니. 예, 모델리아니. 네, 네. 그거 뭐 이렇게 엄청난 매수. 금액에 매입하고 카드로 지불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일리지 마일리지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괜찮네요. 중국 부자도 이제 거의 슈퍼리치는 제가 봤을 땐 중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도 아마 이 미술품 쪽에 관심을 좀 돌릴 것 같고,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미술품 하면은 사실은 봤었을 때 주는 어떤 만족감 말고는 이걸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급급할 때는 쳐다도 안 보는 자산이고 먹고 살만해지고 뭐 좀 돈도 뭐 넘쳐나고 이럴 때는 분명히 투자 대상으로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부침이 심하고 거래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부유층들이 이렇게 미술품의 거래가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증여에 대한 세무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소더비에서 이번에 이렇게 인수를 한 부분은 이 거래가 지금 중국 슈퍼리치들이 참여를 하면서 고액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까지 하면서 이 대상 폭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대상을 늘려서 매출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 꼭 하고 싶어요. 한번. 네.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지금 런던에서 모던 아티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미국 뉴욕에 모마가 있다면 네. 런던에 이제 사치 갤러리가 모던 아트의 대표적인 그 갤러리인데, 네. 제 친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네. 사치 갤러리에서 제 친구 작품을 사가지고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이제 약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예. 그 친구의 작품이 그렇게 저가로 그냥 가격 정도 샀다가 그 친구가 유명해지면 그 수익은 뭐 100%, 200%가 아니라 그렇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갤러리들이 뭐 자기네들의 안목으로 샀겠죠. 네. 뭐 저희한테도 이런 소더비에서 이번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자문을 해준다면 그런 거를 좀 수수료를 줘서라도 네. 한번 투자를 해서 좀 묵혀놨다가 네. 향후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예술품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정말 반영을 해서 이번에 아마존이 미국 내에 있는 150개 갤러리랑 협약을 해가지고 아마존 아트라는 온라인 회사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일반인들도 예술품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술품 투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 가치 평가라는 게
뭐 옵션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겠죠. 이게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한 그리고 저가에서 고가의 시장이 될 수 있고 제일 대표적인 앞으로도 OTC 마켓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은 계속 이제 투명화되고 장내 시장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제 가격 발견 기능에서 브로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 보기 주는데 네. 이런 예술품 같은 거는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 같은 데가 잘 나가는 게 중간에 차익을 또 많이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데 또 이제 온라인 우리 증권사 같이 그런 쪽에서 이제 아마존이 뛰어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기네들이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제시하고 거기서 이제 더 많은 거래를 해서 이익을 취하겠다. 준비. 조금 이제 그 박리담회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지금까지 거액자산가들은 그 절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증여 뭐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OTC 마켓이었는데 아마존 같은 그 대형 기업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시장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네. 브로커들이 취하는 이익은 또 줄 수밖에 없겠죠. 어디나 경쟁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